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 동갑내기 여성 변호사이시네요. 제가 생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전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친하시죠? 네. 네, 저희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뭐 이런저런 토론에서 많이 맞부딪히시고.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죠? 네. 오늘 이제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이 두 분의 젊은 여성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정치권의 이슈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구성, 비대위원 가운데 한 분 사퇴, 또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만난 일, 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는데 서로 합의점을 못 찾은 거, 또 이준석 탈당 선언 등등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국민의힘 비대위원 구성 한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 있을 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그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비대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김기현 대표와 그 지도부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전한 참패를 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됐죠. 이게 정말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누가 어울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라오기까지 정치 경력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국민적인 지지도, 특히 당내에서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등판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면은 분위기가 거의 반전을 넘어서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디가 들끓죠? 지금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새로운 모습 보이고 굉장히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들끓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라든지 그 이후에 혁신위가 중간에 이제 끝난 것,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럽고 우리가 이 상황으로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뭔가 좀 기대하고 바라볼 만한 그렇죠. 게 생겼다. 네, 리프레시가 되는 알겠어요. 거죠. 장윤미 변호사가 평가해 보시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첫 일성으로 민주당 586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대위원을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7, 8, 9 진영으로 꾸렸는데, 저는 정치에서 물론 새 인물 중요하고 신진 세력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생물학적 나이가 기계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7, 8, 9 세대라고 했을 때 젊은 정신 그리고 청년 정신을 정치권에 얼마나 투영해 내느냐가 사실상 관건이었을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께서도 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하셨죠. 저는 노인 폄하 발언 그렇습니다. 끝에 사퇴. 예. 이게 정치권에서 제일 보여서는 안 되는 구태 중의 구태가 이를테면 성별로 갈라치게 하고 연령으로 누군가를 폄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노인 폄훼 발언을 넘어서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된단 말은 어느 누구도 담을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분이 비대위, 그러니까 공천에 큰 전략을 짜는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 사실 고개가 굉장히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출산,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취지. 이거는 청년 정신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586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대비점을 갖고 어떤 신선함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한 긴장감을 민주당에도 불어넣어 주길 좀 바랬던 예.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잘 된 거죠. 이제 잘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두 비대위원 그 과거의 발언 파문 이런 걸 주로 지적하셨는데 또 강전혜 변호사는 지금 그래도 보수층에서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긴 썼습니다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언론계나 뭐 이런 쪽에서의 분석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에 대해서 상당히들 궁금증을 갖고 쳐다봤는데 생각보다는 뭐 중량급이거나 깜짝 놀랄 만한 무슨 획기적 카드거나 그러진 못한 것 같다. 네. 뭐 대략 이런 정도 평가가 더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고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스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들어온 거는 아닌 게 맞는 그렇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또 들어온 분들 중에서 홍영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20년 넘게 전문 기자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 맡으신 네. 분. 그리고 사실 이런 분을 모셔왔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쇄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민주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당내에서의 문제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홍영림 기자 같은 분을 모셔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거는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잘했느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잘하던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을 한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발탁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국에는 사퇴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번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야 없이 사실은 이런 식의 막말을 한 사람들은 인선 과정에서 좀 걸러졌어야 됐던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예. 좀 서로 간에 반성을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면서 그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길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도층으로 대폭 확장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까지도 하고 예컨대 김건희 특검 이건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대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한쪽의 노선이 있었고 또 한쪽의 노선은 그런 거는 이제 못할 것이고 그러나 기존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영남 중진들이나 뭐 이 사람들 더 불출마해라 뭐 내지는 그 경합 그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나와라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폭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없는 것 같고 본인의 불출마와 함께 뭐 방금 여론조사 전문가의 여의도 연구원장 입성처럼 대폭적인 물갈이까지는 예고되어 있는 대략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첫 시험대가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이미 판명이 됐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규정을 지었죠. 독소 조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체계가 뒤로 물러나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얼굴을 내세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첫 일성은 당연하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민주는 상당히 정말 긴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더 쇄신안을 내려고 박차를 가했을 텐데 좀 일단 멈춤이 됐다는 거에서 상당히 아쉽고 하나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정치 신인으로서 첫
정치 일성을 던지면서 불출마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이걸 지렛대로 엄청난 이른바 물갈이. 공천 물갈이는 좀 불가피하다. 그러면 당내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이게 진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전의 변호사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어떻게들 보는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역대 총선에서 항상 물갈이 많이 합니다. 네. 모든 그 주요 정당들이.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장관급, 차관급, 대통령실 근무자들 게다가 뭐 지금 현직 부장검사도 사표 내고 나간다 그러고 전직 법조인들 뭐 50명 이상이 벌써 줄사표 출사표들을 던지고 있는데 대체로 노리는 지역구들을 보면은 뭐 부산, 경남, 뭐 경북 이런 쪽들이더라고요. 네. 자, 과연 이제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일반 국민들은 영남에 있는 다른 의원들 몰아내고 참신한 사람 세우네 해서 좋아할 건지 아니면 그저 윤석열 사단으로 그냥 물 바꾸기네라고 해서 싫어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장관급들이 이미 내각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어디를 나가겠다라고 살짝 얘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영 장관이라든지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분당을 여기가 그나마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데서는 험지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그렇죠. 부분. 네. 그렇고는 왜 자꾸 다들 분당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물론 처음에 물꼬를 튼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 나가겠다. 예. 물론 그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험지인 것 알지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박민식 장관이라든지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에 일임하겠다. 분위기 분명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관급 몇 사람은 맞는데 네. 차관급이나 대통령실 근무자들 쭉 이름 명단 나오고 지역 나오는 거 보면 아니더라고요. 다 영남 쪽이고 부산이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 사실 대통령실 그 부대변인을 했었던 김기현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연수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최주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제천단양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또 여명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대문 쪽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험지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실무를 했던 예. 젊은 사람들은 험지 쪽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지만 지금 좀 수석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구들은 조금 정리가 영남이죠.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서울 수도권에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에 왕창 나가야지. 네. 뭐 그 차관급 경력, 비서관 경력, 수석 경력 가지고서 나는 고향이 저기니까 부산이야, 뭐 경남이야 이런 분위기를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보세요.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언론에서 조망하는 것도 이른바 용산의 행정관급 이상 이 출마 예비자들이 본인의 고향 부산에서 구미에서 경남에서 경북에서 이른바 깃발을 꽂으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는 이른바 공천 물갈이라는 게 쇄신으로 보일 것인가. 지금도 뭐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현직 부장검사까지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경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표는 수리가 안 됐대요. 예. 감찰한답니다. 네, 감찰까지 하겠다고 하고 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황운하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 출마의 길은 열려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서 대통령으로 직진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훼손된 부분이 뭐 다소란 표현은 그렇고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전 검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그것이 당내 지금 현역들과 아니면 또 원래 준비를 해왔던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립감을 갖고 공천 작업을 했을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을 것이냐. 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까 제가 강전혜 변호사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국민 민심이 중요한데 민심이 딱 지켜볼 때 국민의힘에 현재 나타나는 공천 갈등 내지는 물갈이 양상이 권력 챙기기로 보일지 네. 아니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신진 신예들의 투입으로 보일지 그 그림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공천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홍영린 기자가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검찰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에 특히 뭐 영남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험지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데에서 신인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여론조사 같은 걸로 파악을 해서 그렇죠. 공천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양새를 어떻게 잘 갖추어서 국민 앞에 네. 권력 챙기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구나라고 네. 비추어지게 만들지. 네. 그게 과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차관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제가 하지만 아니고. 예. 본인이 그 지역과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고 신인으로서 그리고 또 기존에 거기에 만약에 당선이 돼서 활동하고 현역 의원들이 있다면 이분을 어떠한 이유로 물갈이를 해야 되는지 예. 지역분들의 민심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확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남 초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박수를 환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 자를 사람인가? 이러면서 긴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분들 참 아쉬운 게 나경원 전 의원 연판장도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의 눈치 보기 이상이라고 평가하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과연 쇄신 공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국민의힘 내부에 구조적으로 놓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녹취가 돼서 나왔던 것도 보면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하고 그리고 공식석상에서도 내가 민주당 갈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 간 거 아니냐라고 어떤 정당의 방향성과 정치의 어떤 그 이상을 보고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권 비교적 초반기에 본인이 국회에서 의도되는 대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 본인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의 의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걸 관철하는 공천 형태로 나타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감동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에게 감동 주는 공천이 과거에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건 뭐 좀 이따 우리 민주당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양당 모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자기 식구 챙기기, 권력 챙기기로 비추어지느냐 아니면 과감한 혁신과 변화와 도전으로 비추어지느냐 그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제 총선 결과가 달려 있는 거겠죠. 1시 35분 향하고 있네요. 잠깐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인 오늘 밤 11시부터는 종로 보신각과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제하예종 타종 행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 세종대로 사거리 교차로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종대로와 종로, 세문안로가 통제됩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 나들이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횡성휴게소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부터 횡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에서 서종분기점까지는 8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이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젊은 변호사, 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말까지 제발 2선으로 후퇴하고 통합비대위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4인방 또 이낙연 전 대표 외쳤습니다만 이제 수용되지 않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만났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안 물러나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러면 4인방과 이낙연 전 대표는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마음을 굳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제 회동을 이어간 이후에도 내가 확인해봤지만 뭐 역시나였다란 취지의 반응이 나왔고요. 이미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당내에 던지는 문제의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합 비대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민주당이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평가를 했지만 통합 비대위라는 건 그냥 공천권을, 그 권한을 좀 지분식으로 나눠 갖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 지분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런 문제의식, 저는 정말 이 의중을 잘 나타내는 말이 처음에 언론에 나왔던 내 전후의 시신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요, 본인은 민주당의 성장을 견인해내기도 했지만 민주당 안에서 커왔던 정치인입니다. 이른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고요. 총리직까지 지내셨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관철할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지원 세력과 관련한 공천에 대한 어떤 압박, 지렛대, 이거는 저는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던지셨지만 제가 지켜본 이낙연이란 정치인은 양당 체계에 대해서 언급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정치 공학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을 것인가, 국민에게 정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또 비판하고 걱정하면서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가지 못하는 1번 과제가 그거니까 일단 뒤로 물러나야만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이낙연계 지분 챙기기로 보인다, 이 말인가요? 저는 양면이 다 있지만 지분 챙기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장윤미 변호사님 생각이랑 비슷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어떠한 대의와 명분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둘이 치열하게 붙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발 대장동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낙선을 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대선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갔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재명 대표와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별다른 뭐 자리를 준 것이 없고 이랬던 게 서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삼총리 연대론이라는 건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얘기가 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알고 대선 후보가 되었었고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선출을 해줬고요. 그리고서는 낙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로 당대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전당대회를 해서요. 예.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그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수사받을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든지 혹은 이낙연 본인이 어떠한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는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네. 그냥 내일 모레 총선인데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은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 커왔던 사람 아닙니까? 예. 민주당을 떠나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악수다. 본인이 나가서 만약에 그래요? 신장창당을 한다고 해도 예. 네, 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결국 자기는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분은 유승민 전 의원처럼 될 것이다.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당에서 주류적인 사람으로 갈 수도 없고 당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제가 보기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것을 모든 것을 걸고서는 이재명 대표와 딜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의 강전의 변호사가 마치 민주당 친명계처럼 말씀을 민주당 친명계의 논리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여야가 없이 왜냐하면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한 당대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되었지만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혁신위원회도 끝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엄청나게 큰 이겼죠. 승리로 이겨냈거든요. 예. 네, 그러고서는 거기에 대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전의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당은 뭐 나가서 창당은 기정사실처럼 보이지만 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해도 성과가 미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지역 기반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인데 지역 기반이 있는 정치인이시죠. 다만 호남에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호응도가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비례정당 등에 있어서도 뭐 고민이 있을 텐데 준연동 형제가 그대로 뭐 유지가 되는 가닥으로 잡힌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파란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탈당을 넘은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그런 균열로는 가지 최소한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총선 이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단 하나라도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마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라고 선거법 위반. 예, 선거법 위반은 언론 보도를 보면 벌써 작년부터 뭐 10월에 나온다, 11월에 나온다 이런 전망 기사들이 좀 선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해를 넘기고 있지만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는 가닥이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그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그 예. 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 전에 나올 가능성 또 하나는 위증교사는 이게 단건으로 그렇죠. 예. 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의 대상이 됐던 그 증언대에 서서 했던 증언록이란 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증거로 있죠. 나오 있는 예.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사를 당했다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나온다면 네. 선거법 위반의 2건, 네. 그다음 위증교사 1건인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심의 영역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전례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방송의 증문즉답 과정 중에서 내가 특정인을 안다 모른다.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죠. 위증교사. 위증교사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에 유리하게만 증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혼재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형사 재판을 준비할 때 적대 증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지만요. 오호 증인이면 사실 질의응답을 모의로 준비하고 가는 경우들도 다른 로펌들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허위 사실을 증언까지 하는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좀 지켜볼 여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재판부에서 이 절차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으로 4월 10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소시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는 재판을 안 잡아요. 제가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2월 말에 그 판사랑 검사들이 인사이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2월 중순부터는 본인이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진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검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아마 빨리 선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은 그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총선 이후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지금 뭐 다 무죄일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변호사도 분명히 뭐를 또 새로운 증거를 막 가지고 오면서 한 개일 더 달라, 한 개일 더 달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커트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거든요. 부장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기일에 하겠다, 혹은 다음 주에 바로 뭐 따로 날을 하루 더 잡겠다라든지 빨리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과는 좀 빨리 나오지만 이런 본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관심도도 있고 워낙 이게 재판 자체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 1심에서 뭐 만약 다 무죄가 난다면, 또 유죄가 하나라도 난다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도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본인이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오히려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사회생을 하고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뭐 완전히 승리로 이끌고 그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재판 얘기를 한 거는 아마도 그 이 신당의 어떤 성패 여부도 바로 또 그거랑 연관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신당 하다가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정말 신당이 막 득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이준석 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이준석 신당의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한을 12월 27일로 해놨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 이전에 바로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를 선출했을 때만큼이에요.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뭐 자전거로 출근하는 게 무슨 뉴스에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올라가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마침 다음 주부터는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당원들과 그 신년 할애회를 갖는다는 것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각 지역에서 이제 뭐 초청을 하는 상태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준석 신당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실 내부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단디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측근들 중에서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정도가 지금 합류하는 의사를 보였고, 현역으로는 허은하 의원 정도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상계동 고깃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탈당 선언을 했는데, 상계동 고깃집이라는 것이 본인이 상계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소통관에서 하는 것이 더
오피셜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관이라는 곳은 현직 국회의원만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예약을 하려면 그러면 허은하 의원이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플랜 B로서 상계동 고깃집에서 이 탈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추측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이 이제 뜨지 않았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알겠어요. 개인이 모든 뉴스를 갖고 있어서 장유민 변호사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갖다 저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기호 몇 번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 원내교섭단체에 이뤄서 3번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20명가량 나온다라는 건데 공천과 거리가 멀어지고 공천에서 탈락하는 인사들 반윤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는 제3신당은 저는 이준석 신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뭔가 파란을 일으킬 여지가 지금으로서는 좀 열려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반윤이라고 불려질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사실 공천에서 배제되면 반윤이 지금은 친윤이라고 해도 금방 또 변모할 수 있고 또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결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반윤이라는 기치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그 함께하겠다는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은 반윤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뭐 제시하는 이런 비전으로 깨끗한 신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당이 결국에는 이준석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연설문 같은 걸 봐도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과거에 대한 청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그때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던 게 굉장히 당원들의 마음을 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30대 영선으로서 당대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와의 과정에서 본인이 좀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당에서 분란을 스스로 일으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본인의 진정성을 본인의 어떠한 태도로 이거를 깎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본인을 찾아왔을 때에도 거기에 있어서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예의가 없었다라는 평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대표로서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거기에 함께 했을 때 그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당대표 리스크가 너무 큰 신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천에서 뭐 탈락했다고 해도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 저 임기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당대표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겠죠. 그게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좀 으쌰으쌰 기운내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청송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순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갔네요. 다음 주 토요일 1월 6일부터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신년 기획 준비했습니다. 1월 6일 일부 시간 첫 시간으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석의 가는 세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는 세월